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수학여행에 나선 안산 단원고학생 324명 등이 탄 여객선이 진도 해상에서 침몰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네요. 모두 안전하게 구조되기를 기원을 합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의 원인이 뭐냐라는 질문에 박근혜 정부의 장관이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기업들이 탐욕스러워 그렇다. 한국금융연구원도 최근 보고서에서 기업으로 쏠리는 소득 배분이 저성장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기업은 부자인데 가게는 가난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기업들의 현금자산 4개월 연속 500조 원을 넘었습니다. 기업 저축률은요, 지난해 21.5%로 OECD 회원국 가운데서는 일본 다음으로 높습니다. 가계는 어떻습니까? 즉 개인들은 빚이 1,000조 원이고 가계 저축률은 4%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기업이 부유하고 가계가 가난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기업 소득은 무려 20배 가까이 급증했지만 가계 소득은 1.6배 증가에 그쳤습니다. 국민 소득 가운데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몫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소득 분배율은 1997년 75.8%에서 2011년에 68.2%로 낮아졌습니다.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은 2008년 이후 6년간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런 임금 없는 성장이 가계소득 부진을 낳고 내수 회복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우리만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이미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 최저임금을 한 7,000원 수준에서 10,000원으로 올리는, 무려 40% 가까이 올리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고 합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은 이익을 내면서 임금이나 하도급 업체 대금을 올려주지 않는다면 부끄러운 기업의 일하는 꼬리표가 붙게 될 것이다라면서 임금 인상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은 부유한데 개인은 가난한 이 현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기업들의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박근혜 정부, 기업들은 더욱더 부유하게 만들고 개인은 더욱더 가난하게 만들 뿐입니다. 동아일보 신년수 논설위원회의 글을 아침에 읽으면서 동아일보에도 좀 제대로 된 사람이 없지는 않구나 하는 그런 느낌은 들었는데요.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기업들에게 기댈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은 법안을 고치고 그리고 정신 똑바로 차린 정치인들이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겁니다. 국민의 기대를 받고 있는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동대표도 이런 분야에 관심을 기울여서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예, 진도 해상에 침몰된 여객선. 학생들은 모두 구조되었다는 속보 들어와 있네요. 다행입니다. 어제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과, 지금 보수 언론으로부터도 질타를 받고, 그리고 사과가 끝나자마자 이번엔 용서해줄게, 한 번 더 그러면 큰일 나라고 얘기한 박근혜 대통령마저 심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과 기자회견도 아주 골 때렸다고 하네요. 그 전날 말하자면 기자회견을 12시간 앞둔 심야에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어느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느냐? 서울지검을 출입하는 이른바 법조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국정원 측에서 내일, 즉 15일 오전 10시 내곡동 본원에서 남재준 원장이 입장 발표를 한다고 알려왔다. 서울지검으로 버스 2대를 보낸다. 아침 8시 50분까지 각 언론사당 1인 참석 신청자 명단을 받을 예정이다. 일문일답은 없다. 방송과 신문 등 촬영 기자는 풀단으로 구성해달라. 이런 식의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정말 고압적이기 짝이 없는 그런 문자였습니다. 실제 3분간에 이르는 사과 이벤트였습니다. 한겨레 기자는 현장에서 취재했던 한겨레 기자는 사과 광고였다고 표현을 하더군요. 끝나고 나서 일문일답 없이 번개처럼 사라졌다고 합니다. 남재준. 정말로 저는 남재준 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무슨 약점을 쥐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식으로 보수 언론들마저 들고 일어나서 남재준을 해임하라고 요구를 하는데도 끝까지 부둥키 않고 가는 박근혜 대통령의 심리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겨레신문은 오늘 사설을 통해서 남재준이 당신은 사과할 게 아니라 사퇴할 때다라고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15일 국정원 간첩 혐의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참담, 책임 통감 등 표현은 그럴듯했지만 막상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오히려 사과 성명의 핵심은 내가 계속 국정원장을 하도록 기회를 달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었다.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끝내버린 이날의 대국민 사과는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할 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았다. 남재준이가 대국민 사과에서 보여준 모습은 그야말로 모렴치와 오만함의 극치였습니다. 그 모렴치와 오만함, 자기 자신을 임명해준 박근혜가 자기 자신을 절대로 자를 수 없다는 그런 자신감이 없다면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국정원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 조직이 저지른 총체적인 국기문란 행위가 이 정도 드러났다면 창피해서라도 그 자리를 떠나겠다고 나서는 것이 정상입니다. 게다가 남재준은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무단 공개하면서 국정원의 명예까지 들먹였던 사람입니다.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다고 했던, 그렇게 국정원의 명예를 실주단체로 모셨던 남재준이가 그 부하들이 자기 자신은 보고를 안 받았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은 한 개인을 간첩으로 몰기 위해서 국정원이라고 하는 최고 정보기관에서 증거를 조작하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는데도 그렇게 실추된 국정원의 명예를 안고 그야말로 인당수에 빠져야 될 그 남재준이가 자기 자신은 물러나지 않겠다고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면 후한무치가 무엇인지 그 말의 뜻을 몸서리치게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남재준, 체면이나 염치 모두 버렸습니다. 그동안 강직한 이미지를 자랑하던 것과는 딴판으로 부하인 2차장을 희생양 삼아 자신은 살아남겠다는 비겁한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국민을 향해서는 대통령이 나를 보호해주는데 너희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을 통해 여실히 증명된 것은 남 원장의 무능과 거짓이다. 그는 국정원을 제대로 관리하지도 못했고 기민한 판단을 내리지도 못했으며
직원들을 올바르게 지휘하지도 못했다. 거기다 그는 정직함과도 거리가 멀었다. 증거조작 사건이 터진 뒤 줄곧 진실을 감추고 수사를 방해하는 데만 급급했다. 국정원의 조직 특성을 고려할 때 위조는 없었다는 내용의 자체조사 보고서가 만들어진 것부터가 남 원장의 직접적인 관여 없이는 어려운 일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증거 조작 사건은 물론이고요. 그 이후에 자체 조사 보고서에 이르기까지 남재준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검찰의 수사 자체가 정말 쪽팔리고 창피한 겁니다. 남재준만 죽는 게 아니라 검찰마저 사망했어요. 남 원장은 자신의 유임의 근거를 국정원 개혁에서 찾았다. 그는 넉 달 전에도 국정원 셀프 개혁안을 내놓으며 국민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국정원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국정원은 증거를 조작하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온갖 농간을 부렸다. 그래놓고 이날 또다시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국민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국정원으로 거듭나겠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정말 뻔뻔하게 이럴 데 없는 남재준 씨입니다. 남재준은 개혁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개혁의 대상입니다. 국정원 개혁의 요체는 남재준의 직무유기와 진실 은폐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히는 데서부터 그렇게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서 출발해야 됩니다. 남재준을 자르는 일이야말로 국정원 개혁의 첫 출발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정원이 또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요. 참나, 국민이 이 정도로 국정원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것쯤은 개의치 않겠다는 그런 오만방자한 대통령의 발언일 뿐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대통령인 박근혜 씨는 국정원의 황골탈퇴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무능하고 거짓된 국정원장이 이끄는 조직은 100년 가도 황골탈퇴는커녕 여전히 무능하고 거짓된 국정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대통령인 박근혜 씨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대통령 박근혜 씨는 남재준에게 무슨 약점이 잡혔느냐고요. 국민 라디오가 4월 1일 봄철 프로그램 개편을 단행합니다. 5시 반 저녁길 시사 프로그램. 기자 출신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MBC 해직 기자 이용마의 한국 정치. 성공회대 노동대학장 하종강의 노동과 꿈. MBC 해직 PD 이채훈의 킬링 클래식. 민주노총 대변인 정의의 노동과 세계 등의 프로그램이 신설되며 전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수사관 고상만의 수사반장. 대중음악 평론가 최규성의 대중가요 LP 가이드. 딴지일보 정치부장 물뚝심송의 나의 독재유산 답사기 등의 팟캐스트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개국 1주년 자매방송인 국민TV의 개국. 국민라디오는 지식라디오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순정품 라디오 국민 라디오. 여러분의 많은 애청과 성원을 바랍니다. 네, 경기 시흥시 정왕 일동의 추억의 동심님 조금까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마리로사님이 1년치 내면 10% 할인해 준다기에 1년치를 안 냈습니다. 10% 더 내라면 모를까. 그래서 3개월씩 나눠서 냅니다. 라고 올려주셨네요. 이 이야기는 바로 사용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월 사용료 11,000원, 연간 사용료 합치면 132,000원, 1년치 한꺼번에 내면 10% 할인해 준다니까 할인받기 싫어서 3개월에 나눠서 내신다는 마리루사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요즘 뭐 좀 가입 실적이 뜸한데요. 그래도 24,000명 넘었습니다. 이번 달에 25,000명 넘을 수 있도록 청취자 여러분들, 저녁 9시 되면 뉴스K 시청해 주시고요. 조합원 가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합원 가입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로 들어오셔서 맨 위쪽에 있는 조합원 가입 신청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조합원이신 분들은 마이 페이지로 들어가면은 CMS 자동이체 신청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CMS로 사용료,
월 사용료 11,000원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가입할 때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은요. 미디어협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시켜 드립니다. 남재준에 대한 얘기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대표가 경향신문에 남재준은 한국의 모리아티냐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모리아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영국 BBC 드라마 셜록에 나오는 악의 화신 모리아티입니다. 인기리에 방영 중인 영국 BBC 드라마 셜록에는 악의 화신 모리아티가 등장한다. 납치, 살인, 폭파, 위조 등 온갖 범죄를 저지르지만 사법체계를 농락하며 유유히 활보한다. 셜록 홈스에게 붙잡혀 감옥에 갇혀도 보기 좋게 탈옥하며 공개 테러를 감행한다. 모리아티는 프리메이슨 권력자들의 비호를 받는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개인 비리와 대선 개입 범죄 혐의로 기소된 전임 원세훈에 이어 국가정보원장으로 임명된 남재준. 그의 등장과 함께 대한민국은 분열과 갈등과 혼란의 나락으로 빠져든다. 정말 남재준을 보면은 드라마 셜록에 나오는 악의 화신 모리아티가 연상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13년 6월 24일 한국전쟁 기념일 하루 전에 느닷없이 국가기밀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소위 노무현 LLL 포기 발언이라는 정쟁의 불에 휘발유를 끼얹은 것이 바로 그 시작이었습니다. 남재준의 이런 무책임한 행동은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범죄라는 지적과 고발이 뒤따랐고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은 한국은 정보기관이 국가기밀의 유출자라는 그런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그보다 앞선 6월 11일에는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청와대와 법무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원세훈, 김용판 두 피의자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기소할 방침을 굳히자 남재준의 부하가 학교와 구청을 통해 최동욱의 혼외자 의혹을 받던 12살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남재준은 국정원의 죄상을 까발리는 최동욱을 사찰하기 위해서 부하들을 시켜서 최동욱 검찰총장이 쫓겨나기 전부터 그 혼외자로 의심받는 어린이의 인적사항을 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그야말로 여론의 비판으로 혼외에 몰리자 국가 비밀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주인공이 되고 만 것입니다. 청와대 각 비서실에서도 유사한 시도를 했다. 이러한 시도로부터 3개월 뒤 조선일보는 일면에 최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대서특필했다. 이 사건 역시 고발에 이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잠시 후 국정원의 지난 대선 불법 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검사가 용의자 4명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자 남재준 원장이 대로해 검찰 고위층의 호통을 쳤고 그 결과 윤석열 검사가 징계 및 좌천을 당하는 황당한 상황이 빚어졌다. 정치권과 여론은 들끓었고 지난 대선 불법 개입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에 대한 기대와 요구도 거세졌다. 하지만 남 원장은 개혁 요구를 비웃으며 휴대전화 감청권 신설 등 권한 강화 요구를 했다. 그 와중에 불거진 것이 유우성 간첩증거 조작 사건이다. 중국 국적의 탈북자로 우리 정부의 탈북자 지원금을 노리고 북한 국적으로 신문을 세탁에 입국한 유우성 씨.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되어 집중조사를 받고 탈북 한국인 신분을 부여받습니다. 이후 국정원의 관리를 받아온 유우성 씨는 2006년 북한에 남아있던 모친이 사망하자 숨겨둔 중국 신분증을 이용해 북한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다른 탈북자들의 돈을 북한으로 보내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명 프로돈이라는 불법 행위로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세훈 전 시장 시절인 2011년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복지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국정원이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국정원은 유우성이 실제로는 중국인인데 북한 신분으로 세탁을 해서 그리고 브로커 노릇을 하면서 탈북자들의 돈을 북한 내부로 송금시켜주고 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실, 그리고 오세훈이 때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됐다는 사실 모두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유성 씨가 간첩 혐의로 체포되는 과정 역시 유성 스스로 국정원 담당자에게 자신의 누이 가려 씨가 자신과 같은 방법으로 입고 가니 잘 봐달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강압수사를 통해 확보한 가려 씨의 자백에만 의존해 유 씨를 간첩죄로 기소했던 국정원과 검찰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2006년 유 씨의 북한 출입경 기록을 위조해 항소심 법정에 제출했다가 적발당했다. 그 뒤에도 조작 사실을 숨기려 거짓과 회유와 탈북자 이용 여론몰이와 자살극 등을 벌이다 최근에서야 백기를 들었다. 이 조직적 범죄가 남재준 모르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정말 몰랐다면 그의 무능은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재임 1년여 만에 사법 절차와 안보 체계의 신뢰성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며 국가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남재준. 그가 이번에도 2차장을 포함한 부하 직원들만 희생시키고 권력을 유지한다면 단언컨대 그는 한국의 모리아티다. 그렇습니다. 유성은 정말 웃기는 사건이었어요. 사실 유성의 동생 가려 씨를 한국으로 들여다보내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뭔가 이용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는 봐줬던 그것을 이번에는 간첩 사건으로 이용하려 들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결국은 1심 무죄를 만회하기 위해서 증거 조작을 했던 겁니다. 이 과정을 남재준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다만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부하들을 희생시키는 것뿐입니다. 또 만에 하나 몰랐다면 정말 무능하기 짝이 없는, 그래서 오히려 더 잘려야 될 국정원장이 되는 겁니다. 예, 표창원 전 교수의 얘기대로 정말 한국판 모리아티 남재준. 저는 남재준이 가정스러운 것보다는 이런 남재준을 끝까지 끌어안고 가려는 대통령인 박근혜 씨가 국정원에게 무슨 빚을 졌길래, 남재준이 만약에 잘려서 입을 열면은 박근혜 씨에게 얼마나 큰 치명타를 가하길래 이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할 따름입니다. 정말 후화무치하고 뻔뻔스럽게 이럴 데 없는 인간들입니다. 봄날이라고 해서 봄날이 아닌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가 성공하려면 바꿀 사람은 바꿔야 한다는 날카로운 비평, 통쾌한 해설. 여러분은 지금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인기 소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인기, 물론 북한이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보냈다고 발표한 국방부, 그동안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늑대 소년이 되어서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국방부의 발표를 믿을 수 없는 나라의 국민이라는 게 참으로 서글플 따름이죠. 이 무인기 문제를 북한이 오히려 선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동조사를 하자고요. 천안함 때도 그랬대요. 그런데 이런 공동조사가 뭐 살인자가 공동수사를 하자는 거냐, 이딴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식이라면 북한하고 앞으로 대화 교류하자는 얘기 주둥아리 입 밖에도 꺼내지 마세요.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이고 세습 독재 국가이긴 합니다만은 우리와는 결국은 화해하고 교류하고 언젠가는 통일해야 될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꼴보기 싫지만 하나의 실체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공동조사 제의에 대해서 살인범이 공동수사를 하자고 제의한다는 식으로 얘기한다면 북진통일하라고 그러세요. 혼자 총 맞아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한겨레 신문의 사설, 북한의 공동조사 제의 내치는 것만이 능사이냐, 제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북한이 14일 소형 무인기 추락 사건을 공동으로 조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청와대가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공동조사 제의를 대남 선전전으로 보고 말려들지 않겠다는 태도다. 그러나 상황을 좀 더 진지하게 볼 필요가 있다. 남북이 함께 사건의 진상규명에 나서면 실체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도 있고, 서로 접촉하는 과정에서 악화일로의 남북 경색 국면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열 수도 있다.
북한의 제안을 내치기만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북한의 공동조사 제안이 정부의 분석대로 심리전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제안의 형식과 내용으로 가늠해 볼 때 나름 무게도 있어 보입니다. 북한은 14일 하루에만 2차례 공식기구를 통해 우리 정부의 무인기 조사 결과에 적극 반응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가 직접 나서서 발표를 반박하며 공동조사를 제의한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무조건 남남 갈등을 부추긴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다면 편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발상으로 언제 드레스덴 선언을 갖다가 박근혜가 그렇게 잘했다는 그 드레스덴 선언을 만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북한이 좀 무리한 주장을 하더라도 그래 니들 못 살고 니들 형편 어려우니까 그러는구나. 큰 형님의 도량으로 한 번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은 14일 북한은 또 진상조사의 남측 대표로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을 특정했습니다. 그리고 북남 관계를 악화시키는 장애물을 제거할 의사가 있다면 공식성에 나와 문제 해결에 당당히 임하라고 말했습니다. 공동조사의 상대를 구체적으로 지명한 것으로 볼 때 북쪽의 제의를 단순한 선전공세로만 보기 어려운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범죄 피의자가 범죄 수사의 증거를 조사한 일은 없다며 단칼에 거부했습니다. 지혜로운 대응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청와대 대응 보면은 한심하죠. 오로지 자기를 지지하는 극우 포퓰리즘에 그야말로 부응할 뿐입니다. 사실 이번 무인기 사건은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가 새로 드러나지 않는 한 추정만 남긴 채 미제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11일 무인기 사건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방부는 정황 증거만 내놓고 직접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국방부는 무인기에 내장된 GPS의 복귀 좌표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해독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 GPS를 해독한다면 사건을 해결할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북한이 공동조사에 참여해 GPS 해독을 함께 한다면 사건은 의외로 깨끗하게 정리될 수도 있는 것이다. 나아가 무인기 사건 공동조사를 계기로 삼아서 남과 북이 서로 접촉면을 넓힌다면 그 자체로 남북 경색을 완화하고 대화의 문을 여는 구실도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천안함 사건 때에도 남쪽에 공동조사를 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남쪽이 북의 제의를 거절하지 않고 조사에 동참시켰다면 그 뒤에 벌어진 남북 간 그리고 남남 간의 엄청난 소모적 갈등을 처음부터 완화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악재는 대응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호재로 바꿀 수 있는 법입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북한의 무인기 사건 공동조사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겨레신문의 사설. 한겨레신문 사설이라고 외면하지 말고 좀 옳은 얘기라면 귀를 기울이는 지혜도 발휘해 보세요. 정말 안녕하세요. 국민카페 매니저 정현진입니다. 커피가 다른 카페에 비해 퀄리티가 아주 좋다는 걸 자부할 수 있습니다. 커피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한 가격 경쟁은 지양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질 낮은 원두를 그냥 서비스하는 커피숍이고 싶진 않고 또 이 공간 자체가 지하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로드 매장과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어디서나 맛볼 수 있는 커피라면 차라리 봉지 커피를 타드리겠습니다. 깊은 맛, 아늑한 공간,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지하 1층, 국민카페 온에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침몰 여객선 전원 구조됐다는 YTN의 속보가 아직 현재로서는 오보라고 합니다. 전부 다 구조된 게 확인된 건 아니라고 하네요. 너무 빠르게 소식을 전하다 보면 이런저런 오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여튼 다 구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주에 계신 철인이라고 하시는 분이 아들도 조합원인데 출자금 내구자 정지하고 그리고 저는 월 사용료 CMS 신청을 완료했다고 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4월 26일 경기 남동부 협의회에서 공개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남의 일처럼 얘기할 건 아니네요. 김용민 서영석의 정치 토크 공개방송 한다고 합니다.
예, 뭐 행운권 추첨도 있고요. 축하 공연도 있고 협동조합 교육도 있다고 합니다. 4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 반이고요. 이천 서희 청소년 문화회관이라고 합니다. 토요일이네요. 행사 문의 및 참석 표시는 불독님 010-9345-4481로 전화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안철수에 대한 이야기. 제가 좀 비판적으로 얘기했더니 참 많은 질타와 걱정, 그리고 또 반면에 할 얘기 했다는 그런 격려도 있었는데요. 제가 안철수 공동대표를 미워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은 잘 아실 겁니다. 박근혜도 비판하는 마당에 안철수가 비판의 대상에서 성역이 될 수 없다는 거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윤필 한국일보 기획취재부장이 쓴 칼럼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나는 지방선거 공천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공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엉터리 공천이 문제라는 식의 비판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그럴싸하지만 하나마나 한 말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무공천 번복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건 아니다. 그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한 뒤에 오늘자 칼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번복하기까지의 긴 머뭇거림과 그리고 안철수 공동대표의 헛발질을 두고 들리는 이런저런 비아냥에는 귀를 닫고 싶다. 안철수의 정치적 속셈이 뭐든 약속을 부인하는 자리에서 보인 그의 굳은 표정과 머뭇거림이 한국 정치에서는 볼 수 없던 순정 같아서 보기에 좋았다. 라고 쓰고 있더라고요. 예. 안철수 공동대표가 정치적으로 매우 미숙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 진정성 자체까지 부인할 수는 없다는 이런 여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겨레신문이 오늘 안철수와 정몽준을 비교해서 김의겸 논설위원이 쓴 칼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몽준과 안철수는 사실 한 동네 사람이다. 정몽준이 태어난 부산의 범일동과 안철수가 자란 범천동이 딱 붙어 있다. 이처럼 사이좋게 두 사람이 1, 2등을 나눠 갖는 게 세 가지 있다. 첫째는 대통령 후보 지지율이다. 한 달 전쯤 정몽준이 급상승하더니 1위 자리를 차지하며 안철수를 2위로 밀어냈다. 한때 지지율 1%였던 시절이 있었으니 괴력이다. 둘째는 재산이다.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정몽준이 2조 430억 원으로 1위, 안철수니 1569억 원으로 2위다. 셋째는 기부액수다. 정몽준은 3년 전 아버지의 호를 따서 만든 아산 나눔재단에 2천억 원을 출연했다. 석 달 뒤 안철수는 1,500억 원어치의 안철수연구소 주식 지분을 내놓았다. 적어도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따라올 사람이 없다. 대통령 후보 지지율도 1, 2위를 나눠먹고 그리고 재산도 1, 2위를 나눠먹고 그리고 기부도 1, 2위를 나눠먹고 있는 부산 범청동 출신의 안철수와 부산 범일동 출신의 정몽준. 비슷한 게 있긴 있네요. 이 두 사람에게 재산을 늘리고 그리고 기부를 늘리는 건 쉬운데 지지율을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10년 사이를 두고 둘 다 뼈아픈 패배를 겪었습니다. 후보 단일화 때 이야기입니다. 지지층은 널리 퍼져 있는데 열정을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으면 좋으련만 불가능합니다. 둘 다 천문학적인 단위로 기부를 해봤지만 효과는 별로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돈이 아닌 남의 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과 기부는 다르다. 세금은 다 냈지만 기부는 대부분 안 한다. 기부를 많이 하기로 이름난 미국에서도 1년 기부액이 국민 총생산의 2%도 안 된다. 이걸로는 국가를 운영할 수 없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혈통과 가문을 중시한다. 재산을 대물림하는 걸로 당연히 생각한다. 특히 재벌들은 재산의 대부분이 주식으로 구성돼 있어 이걸 기부했다가는 2세, 3세 승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 세금은 정부가 필요한 곳에 쓰지만 기부금은 내는 사람 마음에 달려있다. 콩나물 팔고 폐품 주워서 돈을 모은 할머니들이 기부하는 곳은 을의 대학이다. 명문대일수록 들어오는 기부의 규모는 크다. 정작 기부금이 절실한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은 뒷전이다. 기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금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부자를 설득하는 데는 부자인 안철수나 정몽준이 더 제격입니다. 예, 세금을 더 걷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자는 정세 경쟁을 두 사람이 하기를 바란다는 김의겸 논설위원의 오늘 칼럼. 안철수와 정몽준 새겨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라디오 비평 마칩니다.